평생을 가족이란 이름 아래 희생만 해온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침묵을 가족들은 답답함이라 여겼습니다. 남편이 전 재산을 사기당해 무너져 내린 그날. 모두가 아버지를 걱정할 때 어머니는 왜 싸늘한 눈으로 그를 지켜보기만 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입을 열었을 때 가족은 지옥을 마주합니다. 나 그 돈 처음부터 날릴 줄 알고 있었어. 이것은 한 여자가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되찾기 위해 수십 년을 기다려온 가장 잔인하고도 슬픈 해방의 기록입니다. 살다 보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가슴 속에만 묻어두었던 상처 하나쯤은 다들 있으시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어머니의 가슴 속에 수십 년간 묻혀있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낡은 통장 속에 담긴 한 여자의 눈물과 해방.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끓였다가 식어버린 묵은 된장찌개 냄새와 영감의 절망이 뒤섞여 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영감, 김영철은 평생 가장이라는 갑옷을 입고 살던 사람이 맞나 싶게 초라했다. 축 처진 어깨, M자 탈모가 훤히 드러난 정수리, 넋이 나간 눈동자. 늘 입던 값비싼 등산복 대신 내가 시장 좌판에서 사다 준 색바랜 회색 운동복 차림이 유난히 그를 늙고 병들어 보이게 했다. 그이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다 끝났어. 정수가 다 끝났다고. 그 목소리는 거실을 맴돌다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아들 진우는 안절부절하며 아버지의 등을 연신 쓸어내렸다. 스트레스로 희끗해진 관자놀이가 안쓰러웠다. 45이나 먹은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앞에선 늘 작아지는 아이다. 아이고, 아버지, 괜찮으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죠. 네? 일단 기운부터 차리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며느리 서연이는 팔짱을 낀 채 이 비현실적인 풍경을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서 있었다. 잘 다려진 블라우스와 슬랙스 차림. 저 애는 시댁에 올 때조차 저러고 오는구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저 단단함이 때로는 내 속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아버님, 일단 정확한 피해 규모부터 알아야 뭘 어떻게든 수습을 하죠. 이렇게 계속 주저앉아 계시면 어떡해요? 서연이의 목소리엔 위로보단 책망이 섞여 있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저 영감에게 필요한 건 그런 날카로운 이성이 아닐 것이다. 가족들은 모두 영감의 무너진 모습에 날아간 5억이라는 돈의 액수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 누구도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설거지를 마치고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 위에 걸쳐놓고 거실 한구석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침묵을 저들은 아마 충격과 슬픔 때문이라 생각했겠지. 며느리의 눈에는 답답하고 무지한 늙은 시어미의 모습으로 비쳤을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쑥 내려간 듯, 혹은 너무 오래 끓어 국물이 다 졸아붙어 버린 냄비처럼 더 이상 들끓을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그저 영감의 운동복 어깨 위에 내려앉은 희미한 먼지 자국을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저 먼지는 언제부터 저기 있었을까? 내가 또 무심했구나. 진우가 답답하다는 듯 나를 향해 돌아섰다. 어머니, 뭐라도 좀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가 저러시는데 평생 모은 돈을 어머니도 속상하시잖아요. 속상하냐고? 글쎄. 내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스치는 것을 아들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대답 대신 행주를 들고 식탁 위를 닦았다.
이미 몇 번이나 닦아 물기 하나 없는 자리였다. 손을 멈추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켜버릴 것만 같았다. 내 눈빛이 슬픔이 아닌 차가운 관조에 가깝다는 것을 가족 중 누구 하나 알아채지 못했다. 수십 년간 반복된 가사노동으로 굵어진 내 손마디가 식탁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영감의 흐느낌이 다시 시작됐다. 젊었을 적 호령하던 그 목소리는 어디로 가고 이제 늙고 병든 짐승의 꺽꺽거림 같은 소리만 남았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아, 드디어 시작이구나. 내가 기다려왔던 아주 길고 긴 이야기의 끝이. 사흘이 지났다. 집안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다. 영감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한숨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나왔다. 아들과 며느리는 주말이라며 다시 집으로 들이닥쳤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비장하고 결연한 표정이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누구도 앞에 놓인 과일에 손을 대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며느리 서연이었다. 어머님,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아버님 빚, 이자까지 합치면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서연이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내 앞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시장 골목에 있는 작은 상가 있잖아요. 그거 처분하면 어떻게든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파르르 떨렸다. 뜨거운 찬물이 손등 위로 몇 방울 흘렀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 상가. 결혼하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 석자가 박힌 재산. 식당 일을 하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고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은 내 피 같은 돈이었다. 영감이 사업한답시고 집안 재산을 거덜했을 때도 시동생 빚보증을 써서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을 때도 오직 그 상가 월세 덕에 우리 네 식구가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다. 그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내 젊음이었고 내 눈물이었고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진우가 며느리의 말을 거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버지 저러시는 거 보세요. 저러다 큰일 나겠어요. 평생 우리를 위해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외면해요. 우리를 위해 고생하신 아버지. 그 말이 내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다. 그럼 나는?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뭘 했는데? 내 희생은 너무나 당연해서 보이지도 않는 것이더냐?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켰다. 대신 나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달그락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내 앞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차례로 쳐다봤다. 늘 순하고 무던하게 웃어주던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을 것이다. 평생을 억누르고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서늘한 눈빛. 두 아이의 눈이 당혹감으로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평생 처음으로 나직하지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안 된다.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내 68년 인생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그 상가는 안 된다고 했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손댈 수 없어. 서연이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어머님, 지금 이게 어머님 개인 돈 자랑하실 때예요? 가족이 다 같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말씀을... 이기적. 그 말이 나를 수동적인 희생자에서 내 삶을 지키려는 주체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저 아이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내 등 뒤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혔다. 평생 아버님 덕에 편하게 사셨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 정말 너무하세요. 편하게 살았다고? 뭘 모른다고? 내가
저 아이들은 모른다. 저 상가 월세 통장에 찍힌 숫자들 너머에 어떤 눈물과 한숨과 숨겨진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왜 이토록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내 단호한 거절에 집안은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들 진우는 충격과 실망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봤고 며느리 서연이는 노골적인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방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영감이 비척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얼굴이었다. 그는 내 앞에 서서 평생 처음 보는 낯선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애원과 원망이 뒤섞인 눈. 여보, 당신까지 왜 이래? 저놈들 말이 맞잖아. 우리가 가족인데 내가 평생 당신이랑 애들 먹여 살리느라 어떻게 살았는지 잊었어? 이 위기만 넘기면 내가 다 갚을게. 응?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나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희생을 당연시하는 가부장의 오만이 남아있었다. 내가 이 집의 경제권을 쥐고 있던 수많은 순간들을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그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슬쩍 뒤로 물러섰다. 내 몸에 손끝 하나 닿는 것이 불결하게 느껴졌다. 진우가 거의 울먹이며 내게 매달렸다. 어머니, 제발요. 아버지 쓰러지시는 꼴 보고 싶으세요? 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면서 나에게 살려달라고 하는구나. 사방에서 나를 죄어오는 압박감. 나는 이 집안의 아내이자 어머니였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내 돈, 내 인생을 지키려는 내가 가족의 이름 아래 파렴치한 죄인이 되어 있었다. 코너에 멀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어쩌면 나는 이 순간을 수십 년간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이 지긋지긋한 희생의 고리를 끊어낼 가장 완벽한 순간을. 나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내 앞에 선 세 사람, 나를 이기적인 늙은이로 몰아세우는 나의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아주 천천히 눈에 담았다. 그리고 마침내 내 인생을 뒤바꿀 한마디를 뱉어냈다. 나 그 돈 날릴 거 알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했다. 영감의 입이 멍하니 벌어졌고 진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서연이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과 배신감, 그리고 순전한 몰이해. 나는 그 표정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다. 그래, 바로 그거다. 너희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이 내가 수십 년간 홀로 삼켜왔던 것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아니었다. 평생을 남편의 아내로, 자식의 어미로,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이정숙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터뜨리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었다. 감정적 해방의 기폭제였다. 며느리 서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나는 대답 대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했지만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그 사람, 그 사기꾼이 당신한테 접근했을 때부터 그 돈 결국 당신 손에 없을 거라는 거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영감이 뒷걸음질 쳤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당신이 어떻게, 아니 알면서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왜? 그의 절규가 집안을 울렸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내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내가 공범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보다 더 큰 의문이 그들의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을 것이다. 대체 왜? 이정숙이라는 여자는, 이 집의 아내이자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남편의 파멸을, 이 가족의 붕괴를 그저 방관해야만 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들이 한 번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내 지난 세월 속에 있었다. 내 고백 이후 거실은 마치 장례식장처럼 변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서로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다.
그저 숨막히는 침묵만이 우리 네 사람 사이를 떠돌았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와 낡은 자개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손때 묻은 낡은 통장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30년도 더 된 지금은 발행되지도 않는 종이 통장이었다. 나는 그 통장을 들고 다시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식탁에 통장을 내려놓으며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목소리에는 원망도 슬픔도 없었다.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한 사람의 체념과 냉철함만이 담겨 있었다. 진훈이가 15살 때였지. 네 아버지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구나. 친구 사업에 꼭 보태줘야 한다면서. 그때 내가 식당 일에서 모아둔 적금이 딱 5천만 원이 있었다. 지금 돈으로 치면 꽤 큰 돈이었지. 나는 통장의 특정 페이지를 펴서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해지라고 찍힌 붉은 도장이 선명했다. 나는 안 된다고 했어. 이건 우리 진우 대학 등록금이고 혹시 모를 비상금이라고. 절대 깰 수 없다고.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단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다고. 꼭 2배로 불려서 갚겠다고. 영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역시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말을 이었다. 나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지. 남편이, 내 아이 아버지가 설마 나를 속이랴 싶어서. 도장을 내줬어. 그런데 며칠 뒤에 이상한 기분이 들어 은행에 가봤더니 돈은 이미 다 빠져나간 뒤였지. 친구를 준 게 아니었어.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린 네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당신 동생 빚 갚아주는데 홀랑 다 써버렸더구나.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자신들이 알던 아버지는 늘 정직하고 강직한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따져 물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 동생이 네 동생 아니냐? 우리가 남이냐? 가족끼리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뭘 그렇게 쪼잔하게 구냐? 그러더구나. 그 순간 알았어. 아, 이 사람에게 나는 평생 가족이 아니라 그냥 남이었구나. 내 돈은 언제든 갖다 써도 되는 이 집의 금고지기 같은 거였구나.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을 믿지 않았다. 사랑도 사라졌다. 그저 자식들 때문에 엄이라는 책임감 하나로 버텼을 뿐이다. 그리고 그날 나는 결심했다. 언젠가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만큼 나도 당신에게서 돌려받겠다고.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그냥 공평한 거래였다. 30년이 지났지. 그리고 당신이 그 사기꾼을 만나 대박 투자라며 내게 돈을 요구했을 때 나는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 당신 눈빛, 말투, 꼭 2배로 갚겠다던 그 약속까지. 모든 게 똑같았지. 나는 당신이 그 돈을 날릴 거라는 걸 알았어. 하지만 말리지 않았지. 왜? 그건 내 돈이 아니었으니까. 당신이 평생 나를 무시하며 긁어모은 당신 돈이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바로 당신이 30년 전에 내게 진 빚을 갚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내 이야기가 끝나자 진우는 차마 아버지와 내 얼굴을 번갈아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며느리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이제껏 알던 시어머니, 무지하고 답답하고 순종적이기만 하던 늙은 여자의 모습이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어머니가 그 이기심 아래서 어떤 상처를 안고 수십 년을 살아왔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내가 수십 년간 이 날을 위해 단순히 침묵하며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차갑게 식어버린 거실. 그곳엔 더 이상 가족이 없었다. 서로의 상처와 이기심을 확인한 4명의 낯선 사람들만 앉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자개장 서랍 깊숙한 곳, 낡은 통장 밑에 깔아두었던 하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와 모두의 앞에 그 봉투를 내려놓았다.
봉차 안에서 나온 것은 2장의 이혼 서류였다. 내 칸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다. 영감의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다.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는 그의 동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까 보여줬던 낡은 통장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통장과 나란히 다른 통장 하나를 더 꺼내놓았다. 그 상가 월세를 차곡차곡 모아온 내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힌 통장이었다. 당신이 내 돈 5천만 원을 훔쳐간 그날부터 나는 당신 몰래 내 몫을 챙겼어. 당신이 벌어다준 생활비에서 떼고 자식들 용돈에서 아끼고 시장에서 나물 한 단 더 팔아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저 상가를 샀고 그 월세는 단 한 푼도 이 집에 쓴 적이 없어. 이건 온전히 내 돈이야. 내 인생이고. 내 손끝이 달아빠진 통장 표지를 천천히 쓸었다. 그 행위는 내 지난한 삶에 대한 보상이자 스스로 쟁취한 회방의 증표였다. 이 집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당신이 가져. 나는 저 상가 하나면 충분해. 그리고 이 서류에 도장 찍어. 우린 오늘부로 끝이야. 진우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그래도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어머니 없이는... 나는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처음으로 내 감정을 담아짓는 웃음이었다. 진우야, 너는 이제 네 아버지 아들이지. 내 아들이 아니야. 너희는 평생 아버지를 존경하고 나를 업신여기며 살았지. 이제 그 대단한 아버지를 너희가 책임져. 나는 더 이상 너희 어머니도 이 집의 아내도 아니니까. 나는 내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가지가 전부인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망연자실한 세 사람의 시선이 내 등 뒤에 박혔다. 그들은 이제야 깨닫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잃은 것이 단순히 돈 5억이 아니라는 것을. 경제적, 정신적 기둥이라 밀었던 어머니. 그들의 모든 투정과 필요를 묵묵히 받아주던 존재의 완전한 부재를 마주하고 있었다. 보호자도 희생자도 없는 텅 빈 집. 이제 저들은 어머니가 아닌 한 개인, 이정숙의 부재가 남긴 진짜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저녁 공기가 훅 끼쳐왔다.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수십 년간 나를 올가매던 집의 냄새, 그 사람들의 숨소리를 뒤로하고 문을 닫았다. 찰컥 하고 잠기는 문소리가 내 해방을 알리는 축포소리처럼 들렸다. 한 여자의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위대한 독립선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절규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오랜 상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이정숙님들께 언젠가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